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요즘 주식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자산 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과열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또 이게 버블이 꺼질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아, 맞아요. 이 예측이라는 게 정말 어려우면서 그렇죠. 궁금한 점이거든요. 예.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와 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이신 한상환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소장님께서 최근에 정말 화제의 도서를 출간하셨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예측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트리플 버블이란 용어가 어떤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버블 세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버블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예. 이게 그 전에 온 게 뭐 2008년에서 2010년 그렇죠. 사이에 예.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네. 잠잠하다가 그렇죠. 다시 한 번 오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다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소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다 백신 맞고 이제 돌아다녀도 돼 하는 순간 나가서 소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확 늘면서 그게 또 물가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 가격이 밀어 올리는 그 공급 쪽에 푸시하고 예. 수요 쪽에서 잡아당기는 견인하고 두 개가 맞물리면서 예.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내년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시중에 돈이 무지하게 풀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밀어 올릴 그 거고. 계속 풀고 있잖아요. 네. 예, 계속 풀고까지 있어요. 풀고 있고 그다음에 예.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또 1조 9천 그렇습니다. 억 달러 이후에 예, 예. 3조인지 4조 달러인지를 또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중국도 또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또 확 그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만나는 게 트리플 버블이고. 아, 트리플 버블. 네. 예. 그게 저는 가장 심각해지는 게 2023년 정도가 가장 심각해질 거다. 오. 왜냐면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못 할 테니까. 내년도 말까지 네. 그게 압력이 심해질 거다. 그렇죠. 압력이 심해지고 2023년쯤에 가서 예. 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금리 금리 인상을 올려야죠. 예. 빠른 속도로 네네. 하기 시작하면 예, 예. 버블이 꺼질 텐데 그래요. 그 버블이 꺼질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 요번에. 부동산이라든지 네. 주식이라든지 2024년 가면 대폭적으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크다, 있지 없지 않아 있다. 예, 근데 있다. 지금 걱정되는 거는 제일 큰 건 네. 그거예요. 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죠. 예.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예. 지난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이나 유럽이 당한 것만큼 우리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가계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일단 부동산이 가장 많이 네네. 늘어나 있고 가 있고, 예. 엄청 많이 들어갔죠. 예. 주식시장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요즘 B2가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마통 쓰세요? 마통은 안 쓰지만 그죠? 꽤 많은 자산을 주식에 넣고 그래도 있습니다. 마통까지 써서 주식으로 들어가거든. 그건 그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고객예탁금 사상 최저치잖아요. 계속.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SK 그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그거 엄청 공모할 많이 때 들어갔습니다. 네네. 예. 돈 얼마나 몰렸어요? 무지하게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 엄청나게 풀려 있거든요. 무지하게 풀려 있고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이쪽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 가격이 비싸니까 그 빚 가지고 해도 충분히 내 자산이 되고 예. 주식도 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빚 들어와 있어도 충분하게 내 자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값이 뚝뚝 떨어지면 예. 집값은 다 떨어지고 주식값은 떨어지는데 빚은 안 떨어지고 그대로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너무 심각한 얘기를 처음부터 해서 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계좌 신규 계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늘고 들었어요. 있죠. 네. 일반인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시작을 하셨는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고요. 네. 이런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한 75%에서 80% 사이가 부동산이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25% 정도 사이가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은행 예금이니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주식자산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그냥 6대 4쯤 됩니다. 일본도 거의 그 정도 가 있고요. 아, 6대 4. 네,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맞네요. 지금보다 올라가는 게 맞고요. 네.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상승만 했잖아요, 가격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도 첫째 잘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돈이 무지하게 많이 풀려 있는 세상이고 이 풀려 있는 상태로 계속 갈 텐데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 시장이 저변도 많이 확대됐고, 그다음에 우리 그 매일경제 TV 같은 데서도 시청자들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곧바로 전달을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불균형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저변만 좀 넓히면 뭐 제가 사실 작년 우리 지수 한 2,600, 2,700일 때 올해 3,000 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많이 떠들고 다녔었는데 맞았네요. 넘었잖아요. 네. 저는 한 1, 2년 내에 4,000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 우리 실적도 좋아질 뿐더러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역대에 계속 평가가 퍼 10배 정도에서 평가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저변 넓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이미 선진국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20배 퍼를 가서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5배, 16배만 오더라도 4천은 가요. 전 그때가 왔다고 봐요, 지금. 왔다고 보고. 그때 마침 또 골드만삭스도 올해 연말 전망 3,700을 내놨더라고요. 3,700을요. 네네. 골드만삭스 3,700을 내놨는데 그거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리고 좋은 기업도 너무 네, 많죠. 아직까지 10배밖에 평가를 못 받는 건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우리 소위 주린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함부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식을 뭐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조금씩 계속 주식을 해서 지금 한 30년 됐는데 주식한 지가.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소 팔고 논 팔고 다 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잃고 뭐 하고 주식시장에서 망하고 돈도 벌어도 보고 네. 저는 다음도 가지고 있었고 새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서 번 돈 가지고 새롬은 원금 다 날렸고 네. 다음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잃은 것보다 충분히 더 많이 벌긴 했는데 뭐 부도난 회사도 가지고 있어봤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런 경험을 다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지금도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그래도 지금쯤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면 네. 뭔가 그래 돈을 잃지 않을 방법 있죠. 이건 좀 갖고 계시죠. 그건- 그러게요. 그거는 궁금합니다. 말씀- 궁금합니다. 우리 저 네. 씨. 네, 말씀드리는데 첫째, 이 처음 해보신 분들, 처음에서 아마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돈 벌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못 벌어도 50%고 빚마저도 안 타였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작년은 이게 이제 돈의 사이클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돈을 버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 돈을 풀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풀면 그때부터 금융장세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거나 다 올라요. 아. 아, 볼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성장주, 기술주인데 네. 성장주, 기술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고 한꺼번에 다 갑니다. 성장주, 기술주가 더 많이 간다는 거지. 아. 근데 지금은 이미 원자재 가격 좀 올라오고 뭐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시장의 실세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러면 돈이 어디로 몰리냐면 경기 민감주로 갑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경기 최근에는 민감주. 예, 민감주들 그 제철, 뭐 조선, 해운 이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화학 이런데 이런 쪽이 경기 민감주인데 그쪽으로 돈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꿈틀꿈틀하죠. 네. 이게 한동안 갑니다. 경기가 상승하면서 한동안 갑니다. 그 한동안 가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기준금리 끌어올리죠. 그때는 주식을 다 버려야 돼요. 아. 다 버리고 돈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4만 원 하던 게 10만 원 갔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비싸진 거잖아요. 네. 반대로 보면 돈은 굉장히 싸진 거거든. 그때는 비싼 자산을 팔고 싼 자산으로 옮겨 또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 저평가된 거. 네네. 뭐냐? 돈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 민감 조장이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한동안은 경기 민감 조장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경기 민감 주식도 다 버려버리고 그걸 다 돈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하는 때가 올 텐데 그게 언제냐? 시장의 실세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그 테이퍼링 시작을 하고 이러면 이제 가드를 올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다 팔고 그리고 저는 뭐 미국 금리 기준이 제로에서 3%단 정도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당분간은 그 3% 이상은 못 갈 거라고 보는데 한 3%쯤 기준금리 올라오면 채권이 무지하게 싼 거거든요. 채권 금리가 한 4%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네. 채권 금리 4% 주면 요즘 웬만한 은행 가면 정기예금 4%짜리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고 그거 좀 있다가 경기가 꼬꾸라지면 그럼 그때 채권이 또 굉장히 값이 올라가거든요. 채권 팔고 그때 주식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네. 실무자산을 또 바꿔가는 그 사이클만 타면 그러면 돈 법니다. 그 사이클만 타면 사이클을 무조건 근데 벌어요. 방향을 아주 잘 잡아주셨는데 네. 네. 문제는 방향을 알더라도 적절한 타이밍. 타이밍이 이게 중요하죠.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어렵죠. 거고. 타이밍이 어렵죠. 그 어려운데. 어렵고, 예. 네. 그것만 안다면 누구나 돈 버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을 계속 꾸준히 꾸준히 보셔야 봐야 되고 공부를 너무 안 하죠. 공부를 해야죠. 맞아요.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예,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30년 주식 투자 했다잖아요. 했는데 초반에 무지하게 많이 잃었습니다, 진짜. 그거 이제 다 잃으면서 배우는 건데 그거 다 잃고 난 다음에 제가 배운 게 딱 한 가지예요. 절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는. 몰빵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일정 비율을 갈라서 저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50% 정도를 유지합니다. 야, 포트폴리오 5대5. 네, 5대 5. 5대5 정도를 네. 유지하고 나머지 금융 자산 중에 절반은 현금 자산을 유지하고 네. 나머지 절반만 주식을 해요. 그렇게 해야 예, 예. 이게 내가 위험이 분산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이 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절반 가지고 있다는 건 제 집이기 때문에 떨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관계가 없거든요. 내 생필품이니까. 그럼 관계없이 장기로 살 집이니까 관계가 없고 그러면 금융자산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이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는 예금이고 절반이 주식이면 주식이 올라갈 때는 덜 벌 수밖에 없죠. 그때 몰빵을 하는 거 쉽지. 네.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쪽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유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주식을 제가 100원에 샀는데 50원으로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들내미가 갑자기 아빠 나 장가 갈래요. 전세금 줘요. 이러면 전세금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원 하던 주식을 사서 50원에 된 거를 팔아가지고 줄라 그러면 이건 아우, 복구가 불가능이잖아요. 그쵸. 그럼 복구 불가능이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부분은 갖고 가라. 예.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그 버블 붕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2023년에는 주식, 부동산 최악의 버블 붕괴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네.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버블,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 공급발 물가.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면 휘발유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공급발 물가거든요. 공급발 물가가 밀어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잡아당기는 수요 견인 물가가 생기고, 수요 견인 물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작년에 마스크 없어서 마스크 대란 났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우리가 예를 들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100만 장인데 갑자기 당연하죠. 1000만 장을 수요가 확 늘어. 그럼 마스크 가격이 올라갔어요. 돈만 원에 3장밖에 안 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공급 능력이 늘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지금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면 수요가 물가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두 개가 합쳐져서 올라가는데 냉골까지 온기가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여전히 많이 풀려 있어. 경기는 살았는데. 그러면 물가는 치솟거든요. 그럼 2023년쯤 가면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정책 당국자들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도 오히려
인플레 위험이 없다. 지금 일본식 장기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대 통화 이론인데 지금 계속 세계 경기가 2000년대 들면서 경기 자체가 이렇게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잘 못 올라오니까 지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 만드는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만든 거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적 성장률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상태가 지금 2008년 이후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잡아 끌어올린 건데 돈을 풀어서 경기 끌어올리는데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르니까 다 올라가요. 다 자산 시장으로 다 간 거잖아요. 자산 가격이 왕창 올라간 거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물가로 바뀌는 순간 그렇죠. 예. 잡아당길 거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 연준이 안심시키느라고 여기 평균 물가제라고 작년 9월에 내놨잖아요. 그게 평균 물가 목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2%면 된다는 거니까 작년에 0%였으면 올해 4%까지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4%까지 봐줬는데 갑자기 5% 가버리면 올려이죠. 잡아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프라임 사태 때는 미국 중앙은행이 전 세계 공조를 했죠, 연준이. 이번에도 또 공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미국이 한 번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공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입장은 항상 우리는 미국의 연준이지 세계은행이 아니다였었어요. 그럼 서브프라임 때 왜 했냐? 자기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죽으면 자기는 더 죽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를 살려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공조를 한 거지. 요 다음번에도 공조를 또 한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건전해요, 가계가. 그래서 공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잡아당길 겁니다, 금리를. 그러면 그때 힘들어지는 게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저는 보는 게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뎨서비스 DSR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너무 높고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서브프라임 사태 터질 때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그럼 이쪽에서 이제 좀 터지면 곤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해 내년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파티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활동을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걱정 많이 해야죠.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인플레 위험도 너무 크고 우리 큰데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터지면 크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막아야 없어요. 되죠. 지금 사람은 죽으라 그럴 수 할 없어요.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돈 안 풀 수 없는 거니까. 네, 이 무조건 어려운 풀어야 상황인데. 되죠. 네. 그래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가 될 건지는 또 앞으로 지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보기에는 한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냥 그 파티를 주식시장에서 즐기셔도 될 것 같은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명하게 빠져나와라.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그리고 금리가 예를 들면 뭐 국고채 그 수익률이 미국 금리가 3%쯤 올라가면 국고채 수익률 장기 뭐 10년, 30년 이런 건 4%, 5%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국고채 같은 거로 바꿔놓으면 은행이 접어서 좋은 돈이 나오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방향은 그런 형태로 잡아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우리 아까 말씀 우리 가계 부동산 비율이 한 70% 된다고 그랬잖아요. 넘죠. 근데 부동산을 갖고 오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또 폭락을 하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가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못하죠. 아, 그럼 어떻게 알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사는데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에서 사신 분과 실수의 관점에서 사신 분이 대응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두 개가 섞여 있는 아주 묘한 물건이거든요. 실수요 중에서는 생필품이에요, 그나마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없으면 못 사요. 다 못 사는 노숙자들 거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로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사시면 돼요. 살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값이 집이 떨어지면 좋겠네요. 세금도 덜 내고.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사는 그 전세 옮겨 다니지 않고 살 수 있게 내 가족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게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계산해 보면 집값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시고 대신에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집에 과도하게 대출이 걸려 있는 분들은 그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아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특히나 지금 금리 상승기가 들어섰잖아요. 이미 실세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래서 부동산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라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양쪽이 금리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바꿔봐야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를 하셔야 되냐면 1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1금융권 위에 2금융권, 3금융권이 겹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 상승기로 올라가면 2금융권, 그렇죠. 3금융권 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어우, 이자 부담을 못 견뎌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모든 돈을 끌어당겨서 2금융권, 3금융권의 대출을 갚아나가셔라. 예. 1금융권은 그래도 버틸만해요. 네. 그런데 1금융권도 가급적이면 대출을 분할 상환을 해나가시면서 네. 금리 상승기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슬슬 현금화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지고 막 이러니까 내 집값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기 아깝고 특히나 집은 더 그렇잖아요. 한 번에 막 1억씩 오르니까 맞아요. 주식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못 팔거든. 근데 요 차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식하고 부동산의 차이.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죠. 바닥을 통과한 무릎에서 사고 네. 상투를 지난 그 다음 어깨에서 팔라는 거거든요. 100을 보고 그다음에 80 내려오면 팔라 그러는 건데 그거는 주식은 더 갈지 모르니까 100 보고 난 다음에 80에 팔아도 얼마든지 팔려요. 시장에 매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80에 파는 게 맞는데 100엔 절대 못 팔아요. 뭐든지. 아주 운 좋은 사람만 빼고는. 내려가는 80에 못 팝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순간에 매수가 실종돼요. 오. 주식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못 팔아요. 매수 실종되면 정말 그 부동산 동네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은 손님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지금 적당히 올라왔으면 팔고 그리고 내 소득을 이 정도로 챙기고 그다음에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써야 돼요. 부동산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 시점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분들도 좋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집값 그만 올라가야 돼요 지금. 더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예, 큰일 나는 게 나중에 터지면 크게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계속 올라와서 이 상태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 집장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주택자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 아들놈이 이제 나이가 거의 다 차가지고 걱정인데 그 전세금 달라 그래도 전세금 줄 돈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미친 집값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여러모로 누구를 봐도 지금은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예. 투자자분들 중요한 정보들 중요한 가져가시는 정보들 것 같아요. 네.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복이 되어 돌아오는 그 시점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